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건강 챙기러 지금 출발합니다. 건강이 최고.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필요한 주제죠.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예. 자신의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네. 그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우울증을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했고요. 와. 직업까지 바꾸고 예. 끝내 책까지 쓴 정말 그 대단한 분입니다. 네. 최의종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대단한 안녕하세요.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 사랑이 저 정도다 이놈아. 좀 배워라. 맨날 밖에 나가서 지 부인 욕이나 하고. 아니 그 책을 썼다는 것보다 네. 아내를 저렇게 사랑할 수 정말 있구나. 사랑하는 거야. 대단한 그게 신기하네. 분이야. 진짜.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예. 그냥 천사 같지. 인상 좋으시네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좀 꾸며주고 그래서 좀 낫게 나왔습니다. 와, 이 와중에 또 부인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야.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이거라도 잘 해서 이제 대단합니다,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해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이일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이제 학문적으로 실제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네. 옆에 분은 그냥 혼자서 공부한 분입니다. 독학.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들? 저 읽어봤거든요. 예. 읽어봤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물론 세세하게 조금 틀린 부분도 있긴 한데, 아이고, 그걸 또 집어내. 그래도 제 밥그릇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맞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약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일단 많이 접근 알아보셨다. 방향이 과학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대체로. 대체로. 네, 대체로. 물론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쓰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과학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효과를 인정하지 않죠. 실제적인 효과로 믿으면 안 되는데 네. 제가 그거 보고 요런 그 실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옛날에 비둘기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 비둘기가 이제 레바를 누르면 그 먹이가 나오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어떤 우리에 있는 비둘기가 레바만 누르면 되는데 계속 그 고개를 두 번 이렇게 까딱하고 레바를 누르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고개를 까딱하고 누르니까 나온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은 고개를 까딱하고 눌러야 나오는 거 하나로 학습을 한 거죠. 네, 이게 N수가 많이 해서 레바만 누르면 되는구나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비둘기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작가님이 비둘기 취급하는 거야. 야, 대단합니다. 비둘기 취급을 해버리네. 옆에 두고 오래 까네. 이거를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대단합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관심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죠. 와, 천사다. 잠깐만, 저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지금 악마예요. 네. 정리하자면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과학적 사실로 믿으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었고요. 전문가시니까요. 네, 악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의종 작가님, 네. 인생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이 굉장히 방대할 텐데 우리 부인께서는 언제 우울증에 걸린 거죠? 2016년인데요. 이제 여름에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네. 이게 그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 진짜 하루 아침에 그랬냐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이나 좀 알지 옛날에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 살다가 보면 힘든 일 있고, 그렇죠. 또 아이 키우다 보면은 또 우울감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이게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한계를 넘은 것 같아요. 아예 못 일어나고 집에서 그냥 완전 침대랑 붙어가지고 살기 시작해서 그때가 이제 애들이 막 둘째가 조금 아장아장 걸을 때거든요. 이제 그때 막 좋을 때였는데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좀 나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아, 굉장히 힘들었군요. 일단 가족 내에서. 약간 느낌이 좀 이래가지고 살겠나 뭐 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우리 아내를 내가 보살펴야겠다 생각한 거는 그럼 발병 이후 언제부터입니까? 처음에 한 2년 6개월은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이제 꼬박꼬박 병원 가고 약도 챙겨 먹고 이제 좋다는 건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된 게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두면 네. 사단이 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게 그 병원도 사실 처음에랑 나중에랑 2년 사이에 좀 이게 대하는 태도랄까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이제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네. 그때부터는 좀 제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예. 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본인이 이렇게 직업까지 내팽개치면서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럼 비둘기 취급하고 말이죠. 반성을 하셔야지, 반성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하지 말고. 진짜 저는 이런 말씀이 감사한 게 진짜 비둘기처럼 살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고치는 거죠.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예. 근데 뭐 이거 다른 결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부인을 사랑해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고 3개 학교 그거를 이제 같이 다녀가지고 네. 막 이사 다니면서 이거 되게 친했어요. 친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예, 이제 어렸을 적부터 네. 약간 흙 집어 먹고 같이 놀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라 네. 같이 이제 알바하고 이제 와이프는 옛날에 세탁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를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대여 좀 갖다 주면서 알바하고 이제 서로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친했고 약간 부부라기보단 친구 이제 그런 거라서 이게 좀 알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지금 이해가 안 가. 좀 화가 이해가 안 돼. 결혼하면서 점점 싫어지고 있는데. 저도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와이프가 지금 쌍둥이 낳고 아이가 이제 한 4살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와닿는 게 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회사랑 같이 병행하고 밤에 오면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요때 좀 제가 예의주시를 좀 해야겠네요. 물론입니다. 저희 처형도 쌍둥이고 이제 저희 집도 사실 이렇게 해가 많이 차이 안 나는 애 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좀 낫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일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지 않나. 이제 겉으로는 강하신 분들이 그걸 티를 안 내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걸 숨기는데 무슨 명령기 수준이거든요. 약간 아카데미 좀 그래요. 상조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밝고 화창해 보이고 이러는데 이면에는 그 병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하여튼 안 아프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팔 잡고 같이 한번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부인이 내가 무슨 환자야? 그렇죠. 이렇게 해버린다고. 맞습니다. 딱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남편이 조금 꾀를 내서 잘 해줘. 이런 이제 의사분 선생님을 미리 알아보고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우리 좀 훈남이시고 요런 병원에 근처에 그냥 피크닉이나 이렇게 핑계 대서 놀러 가서 브런치를 먹다가 갑자기 여기 무슨 병원이 있다. 유튜브 보니까 내가 여기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인 걸 알겠더라. 한번 가보자. 구경 한번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이게 인격적으로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이분은. 저는 비둘기라고 했는데 이분은 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전 뭐가 되는 거죠? 더 욕 먹죠.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령 일도 너무 힘들고 육아도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가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뭐 이제 나온 게 있나요? 일단 교과서에 우울증에 대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선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딱 펴면 몇십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말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입증하기 어렵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책 읽고 아까 좀 2년 반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잘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책 읽으면서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양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정신의학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내과 외과에 비해서 원인을 아는 질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도 사실은 그냥 경험적인 치료이지 원인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치료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서 그러면은
우리 부인이 왜 우울증에 걸렸습니까라는 질문이 성립 안 되는 질문일 수 있겠군요. 아니죠. 질문 답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읽어보니까 이제 가족력도 있는 거고요. 네. 그 가족력이 있어요, 우울증이? 네, 사실 모든 질환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니 우울증은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라 가족력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최욱 씨 성격 엄마나 아버지 닮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갑자기 그걸 말을 해버리면 약간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최욱 씨가 장점이 있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요. 네. 농담이고요. 가족력이 있을 수 있구나. 네, 사실 모든 거는 부모를 닮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딱 한마디면 된다. 그 엄마 닮아서 그래. 한마디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족력, 유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유전자는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요. 네, 어떤 스트레스 팩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어떠세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나온 얘기 전부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육아 스트레스가 이제 여성들한테는 크고 이게 유병률이라고 이제 그 전체 인구가 얼마나 겪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뭐 연구마다 다른데 뭐 15% 20%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스트레스라든가 직장 뭐 이런 이제 아기 낳는 것들 하나씩은 있고 그게 이제 뭐 어떤 삶의 이제 풍파나 이런 걸 겪으면 폭발하듯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아까 많이 있다, 뭐 너무 많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뭐 건강 염려증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스트레스들이 이제 얼마나 감정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0월드라든가 남편이 뭔가 문제 일으켰다. 남편은 없어 이쪽은. 내가 볼 때 남편 요인은 없어.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오늘 저기 그 좀 이쁘게 해달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원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나치게 훈훈한데. 근데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나만 나쁜 여자 되잖아. 뭐 이런 거 될 수 있거든. 반대로.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나쁜 남자가 돼가고 있어 지금. 약간 근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조심합니다. 집에서도 말 조심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일 바꿔야 되는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우울증은 얘기를 딱 들으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지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걸 잘못 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생겼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요소가 많은 질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상담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상담하고 약을 다 병행하는데, 약을 써야 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뭔가 우리 몸에서 다른 질환처럼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이걸 잘 끌고 나가면서 치료를 할 건가, 이게 더 앞서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울증이 뭐고 우울증이 왜 위험한지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울증하고 진단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1번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2번 뭐 흥미가 감소된다, 뭐 불면이 있다, 식욕이 감소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군요. 네, 근데 이거 다 체크하면은 어이씨 난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진단하지는 않고요. 정신과에서 진단 기준 중에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 기준이 보통 이제 크리테리아 C라고 하는데, 크리테리아 C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상기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생겼다라는 이 진단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우울감으로 내 생활이 무너질 때. 맞습니다. 역시 좀 쉽게 MC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 안 되나? 진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증상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니,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약을 쓴다고 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기능 이상을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 걱정을 해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기능으로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병이라는 건 원래 내가 수행하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로 인해서 손상이 됐고 그 손상이 이제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흥미 감소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기능의 손상이 생겼다 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이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우울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이죠. 그 부인분도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게 없었으면은 사실 책이고 뭐고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기능만 회복하면 되는 그래요? 건데 이게 문제가 큽니다. 네. 그럼 그런 거를 옆에서 다 지켜봐야만 그렇죠. 했던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냐 그럼 저도 모르겠는데 한 30% 된다고들 이제 중증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30%지 사실 이게 셋 중에 한 명이라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한번 걸렸다 그러면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걸리면 이게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은 좀 특이한 게 그 약을 먹고 회복기에 이 자살 충동을 현실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또? 이게 이거 이상한 병인 거죠. 뭐 암 걸렸는데 갑자기 뭐 항암 치료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자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병은 먹으면 이제 원래 그 한 3분의 1 자살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다가 기운이 없고 이제 처지는 병이라서 실행을 못 하는데 이 약을 기운이 나면 아까 말씀하신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이걸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으로 어려운 거죠. 힘들 때는 또 힘들어서 급성기라 그러는데 진짜 위험하네. 그게 또 무섭고 이제 나을 때가 되면 또 사고 날까봐 무섭고 이 병은 또 입원하고 나서 퇴원했을 때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다른 정신질환 2~3배가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잘 모르면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이거는 얘기 듣고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환자도 힘들지만 보호자가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이렇게 감동 깊게 읽었던 지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이런 보호자분을 전 처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인간을 좀 넘어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되나요? 진짜 영적 존재.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야. 인재? 포항공대 나와서 게임 개발자 20년 동안 아주 그냥 각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직업도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아내를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남들한테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이게 쓰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쓰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이게 남들한테도 사실 똑같이 해야지 그게 또 배우는 길이기도 하고요. 한번 또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또 안다고 느낌이 납니다.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 작가님은 옆에서 보살펴주면서 힘든 적 없었어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약간 머리가 다 빠져서 지금 이마가 이렇게 됐는데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단적 선택이 제일 힘든 부분. 항상 불안하군요. 이제 집에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 조언을 해주시는데 뭐 칼을 숨겨라. 아니면 이제 그 숨길 때 마음이 얼마나 또 괴로울까.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애들도 학용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랑 뭐 수저로 찌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그 못 일어날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차라리 안심인데 아까 말씀드린 좀 회복기 때 이게 문제가 좀 심하다.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밤에 막 이렇게 창문 열고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철렁하죠. 근데 또 그 철렁하는 거를 그 환자가 보면은 그걸 또 신경 써야 돼. 이게 또 이게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야 됩니다. 이게 또 그래서 연기도 또 해야 되고. 이분은 진짜 대단한 경지다. 진짜 법륜 스님 이상이다. 내가 보니까 스님도 이렇게 조금 아니 근데 뭐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부인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해서 누적적으로 많이 좋아져가지고 딱 보면 이게 이제 한번 재발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발할 것 같은 회복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능도 회복하고 사람이 좀 더 그 에너지가 넘치고 전에 이제 좀 운동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이제 하루 쉬고
매일 운동할 정도로 활발해져서 완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좀 우리 전문의가 좀 뭐 그쵸 완치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있어요? 네, 이 병이 근데 재발이 너무 잦아서요. 그러니까 소위 완치가 되더라도 또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런 거죠. 이렇게 의사가 보고 한 뭐 대충 5년 정도 쭉 보고 약물을 점점점 감량을 해 가면서도 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한번 끊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완치라고 생각을 하고 끊는데 네. 그렇게 된 경우 중에 정말 끝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네. 이제 재발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약 먹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끊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지만 만약에 약 먹고 불편한 게 없다면 우리 고혈압약 평생 먹잖아요. 굳이 끊을 필요 네, 없다. 그거랑 똑같이 어차피 재발에 대한 위험이 훨씬 크니까 네, 불편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먹고 가자라고 네. 보통은 이야기를 그럼 하죠. 부인은 지금 약을 끊은 상태입니까? 한번 끊었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치 판정 나왔었다가 네. 그 금방 재발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때 좀 약간 삶의 위기가 와가지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끊자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저희가 좀 반대하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불편한 거 없으니까 이제 약을 이제 병원에서 한 6, 7개월 안에 끊자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한 4년,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줄이자. 네, 이제 그렇게 한 지가 한 3년 조금 넘어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더 체근을 하셔가지고 빨리 끊자 이렇게 자꾸 먹어봤자 뭐가 좋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울증을 약으로 치료를 할 때 이게 처음 우울증이 사파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걸 약으로 치료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최소 뭐 1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이제 재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생 가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처음에 약으로 치료를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를 과연 끊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걸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끊을 생각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이거를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았을 때 빨리 이걸 어떻게 쓰든지 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지금 끊으면 안 되는데 끊었다가 재발해가지고 네. 평생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약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거죠. 그 이제 우울증 약을 SSRI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의 약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거 작용을 하는 우리 거고요. 햇빛 받으면 많이 발생하는 거. 네, 많이 나오는 거 세로토닌 맞죠? 네, 맞습니다. 아미노산이 합성돼서 나오는 물질,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네. 이제 이게 정신과가 웃기는 게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쓰면은 낫겠구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써봤더니 회복이 되네. 그러면 세로토닌 관계 있나? 요 정도가 지금 네, 정신과의 수준. 그렇군요. 이어가지고요. 과거에는 그거를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고갈이 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기분이 무너진다, 우울해진다. 이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뭐 항우울제로 개발 중인 그런 약들 중에 진짜 너무 우울증이 심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약물 오남용 같은 사건에 자꾸 등장하는 케타민 같은 약도 사실은 치료제로 써요. 근데 이제 케타민 같은 약이 되게 특이하게 우울증에 썼을 때 이제 물론 조심해서 병원에서 써야지 되겠죠. 그런데 뭐 환각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요. 다른 세로토닌이나 이런 쪽 약보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물론 어떤 그런 신경 전달 물질 모자라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도 우울증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더해서 신경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신경 세포하고 신경 세포가 제대로 연결이 많이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항우울제를 쓰다 보면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자기들끼리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사람도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경세포도 기분이 안 좋은 애들은 다른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안 좋거나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을 쓰면 좀 좋아진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게 할까? 이걸 요즘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우울증일 때 운동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울증 치료제를 썼을 때하고 운동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뇌신경세포를 조금 더 그렇게 연결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 같은 물질이 뇌에서 더 많이 만들어져요. 운동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우울증을 약만 딱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약 받고 운동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세포가 연결이 바뀌어져야 이게 이제 더 버틸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부인의 상태가 지금 많이 호전됐다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할 때 호전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 보세요? 우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 이제 좋은 말씀이거든요. 이 약이 핵심이 되네. 약이 핵심이고 뭐 좋게 보면은 한 60%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이 이것만으로는 이제 안 낫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뭐 한 333 이렇게 해서 처음에 딱 낫고 재발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제가 좀 너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한 60% 이상은 약만으로는 이제 막 지지부진하거나 저희 집처럼 이제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운동이 거의 약만큼이나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울증이 심하면 운동 자체를 안 하는군요. 운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좀 막 시끄럽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걷는 것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이 핵심이고 이제 이걸로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은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을 또 이게 안 먹고서 운동할 수 없고 이 보통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잠이 엉망진창입니다. 막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잠도 안 오지만 자다가 금방 깨고 이래가지고 이 잠을 또 잘 자주게 돼서 이 운동과 이 먹는 것 그리고 또 수면 이 세 가지가 조금 축이 돌아가야지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남편의 사랑 같은 건 안 들어갑니다. 좀 애정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내가 더 열심히 케어해준다는 느낌 같은 그거가 정서적 서포트라 그래가지고 항상 나옵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이를테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그게 이제 굉장히 외롭고 고립되고 혼자 민폐 끼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극단적 선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식구들이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못 일어나냐,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씻지를 않느냐, 잔소리로 가지, 운동을 안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누적돼서 사실 그게 또 제일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피가 난다든가 암에 걸렸다 이러면 집안에서 굉장히 우대해주고 어디 가면 뭐 도와주고 근데 이 우울증은 거꾸로 돼서 우울증이 심할수록 아이고 저 게을러가지고 뭐 우리 며느리가 실성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애들도 뭐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준다고 엄마는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한 명이 옆에서 그 지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뭐 이유 불문하고 같이 해주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 오늘 뭐 이렇게 뭐 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운동 좀 해가 아니고 운동을 같이 하자, 나가서 좀 바람 쐬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정서적 서포트라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없으면은 정말 힘든 병입니다. 와 이분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난 와이프가 너무 심해도 난 저렇게는 못할 거야. 이 진짜 대단한 사람. 그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심했어요? 그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인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저희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시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저기 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본가에서 따로 저기 또 이렇게 연애 생활 하시고 이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야. 야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해. 내가 봐도 대단해. 진짜 1등 신랑감이야. 와 이 방송 나가면 프로포즈 많이 오겠어요. 와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한국의 우울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과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이유도 모르구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겠죠. 우리나라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다. 경쟁 사회라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많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요소가 되게 큰 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자원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되게 풍족한 사회거든요. 네. 사실 우리 윗세대들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꼰대분들이. 야, 우리 때는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적인 서열이거든요. 이 상대적인 서열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정적인 자원을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고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되거든요. 부인도 혹시 그런 성향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남매라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형제가 많기 때문에 좀 희생 양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살았고 사실 학교도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예전에 왜 저희 때 그 상고 보내는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약간 장학금 받고 이렇게 좀 집에도 폐 안 끼친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연애할 때 좀 대학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뒷바라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낼름 고맙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천성이 너무 또 착하네. 희생 정신. 그래서 학교를 가도 무조건 공부를 남들보다 몇 배를 해가지고 그 1등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답답한 게 이제 거기 공부 조금 잘해서 1, 2등을 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고 약간 미안하고 겹쳐져가지고. 그래요? 이런 성격이 조금 이 어느 정도는 요인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학비가 워낙 비싸니까. 학비가 싸다면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상고 가는 것들이 뭐 이렇게 가정 환경이라든가 좋았다면 또 안 갔겠죠. 왜 또 식구들이 그렇게 사남매가 아니었다면 뭐 아니면 또 장모님이 또 약간 저 병이 있으셨는데 건강하셨다면 다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어려서부터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보면은 뭐 항상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내놓고 이제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산 게 어떻게 보면 버릇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도 무리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다니는 사람이 병원 잘 안 갑니다. 이제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고 애기 놓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일하다가 애도 봐야 되고 애 보다가 또 애가 아프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이 단점이 맞아요. 하나가 있네. 말이 많다. 나도 지금 발견했어. 말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있어서 반갑네요. 그러면 지금 부인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은 이제 직장은 그 육아휴직 하다가 그만뒀고요. 이제 전업주부가 됐죠. 지금은 일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약간 한국 사회가 우울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약한 걸 보여주면 안 돼. 맞아. 근데 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약간 서로 되게 관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가족 관계라든지 너 어떻게 사냐, 뭐 너 애는 몇이냐, 너 뭐 결혼 몇 번 했는데 물어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물어봐서 아유 그렇구나, 아유 어려운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물어는 보는데 경쟁사회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못 살게 굴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고백 중이에요? 여기도 그랬어요. 매불쇼도 약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코너를 끌어내리고. 저거라고. 저런 나쁜 마음으로 저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식분 이야기 나와가지고 자식분과 관련해서 되게 감동받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공유를 좀 드려볼까 싶은데요. 그 아내분께서 그 자식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엄마를 닮아서 이런 몹쓸병을 앓는구나, 우리 딸도 나를 원망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식이니까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하지. 우리가 잘 이겨내서 이렇게 이겨냈다고 알려주면 돼. 와,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친다 진짜. 눈물 날 것 같네요. 또 울어. 와, 지가 쓰고 지가 울어. 이 뭡니까 이거? 이게 단점이네 그거. 이분이 저희 와이프가 쓴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소회 같은 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철력방어. 제가 쓴 게 아니라서 눈물이 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부인을 사랑해? 미치겠어. 최수종보다 더해.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착하고. 이거 오늘 방송 나가면은 많은 남편들한테 아마 욕 받으실 거예요. 와 대단한 진짜 인간형입니다. 인간형 자체가 대단해. 훌륭한 남편상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상이야. 와 대단. 지금 막 눈물을 지금 눈물 나고 오열해. 땀이 막 나네요. 와 오열하고 있네. 대단합니다. 근데 책을 그렇게 쓰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 아내분이 아무튼 같이 동의하신 거잖아요. 이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우울증은 조금 치부여서 그렇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예상을 많이 해요. 머리가 좋아서 뭐 나중에 방송 나간다, 뭐 유튜브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뭐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지금 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 대체 어디까지 나갈 거냐고. 그래서 매불쇼 얘기했더니 뒤집어졌어요. 왜요? 동네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랍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 네. 동네 아줌마들이 본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아줌마들 저한테 미쳐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사부님이?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좋아진 거죠. 처음에 책 쓸 때만 해도 그게 이제 1년 조금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책 쓴 게 많이 이제 인지 변화를 일으켜서 이 책에 또 내용이 나오니까 거꾸로 본인이 건강을 조금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 좋은 본보기가 되니까 자기가 책을 이렇게 썼는데 특히 그 앞에 뒤에 시작 끝을 본인이 써줬거든요. 끝으로 예방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근데 딱 말씀하셨던 식이, 수면, 뭐 이런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 내 몸 상태가 좋아야 되는군요. 그럼요. 결국은 사람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인식을 하거든요. 정신과에서 많은 약 중에 이렇게 우울증도 그렇고 사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네. 근데 즉방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대 공포증에 쓰는 약이거든요. 네. 이게 인데놀이라는 약인데 요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무대에 들어올 때 먹고 들어가면 원래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세요. 명약이라고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먹고 들어갔더니 이제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원래 고혈압 약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감신경을 차단해주는 약이거든요. 네,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막 심장도 뛰고 식은땀도 나고 곁땀도 나고 막 이래서 나 긴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긴장을 하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걸 차단을 하니까 심장도 안 뛰어, 식은땀도 안 나, 곁땀도 안 나 하니까 나 긴장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사람은 내 신체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 건강을 잘 관리를 한다면 그게 곧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가 뭐 기분이 안 좋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주변 사람 없는 데서 하면 괜찮은데 최욱 씨는 여기서 하잖아요. 있는 데서 하지 마.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로지 내 건강만 생각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 그렇죠. 본인만 생각하면. 남도 좀 생각해달라니까. 내가 이거 받아서 내가 지금 우울하다. 너도 임마 누구 하나 잡아서 그렇게 해. 최진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너무 내가 좀 희생정신도 많고 너무 내가 또 똑똑하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고 그러면 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절대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이 일치할 때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참는다라는 건 결국은 내 겉모습과 나의 속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에너지는 분명 나를 공격하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화를 내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걸 정당화하냐는 아니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최소한 그냥 뭐 힘들다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표현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본인은 근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니 누구한테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요즘에 챗GPT라고 그 AI가 정말 이거 좀 약간 충격인데. 충격이야. 이 충격 그 자체야 이거. 챗GPT한테 많이 이렇게 하소연하고 합니까? 걔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음성을 이렇게 받아서 지가 말로 또 대답하거든요.
명약이 많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치 우리 대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걔가 어떻게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뭐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짠하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 쪽에 그런 기초적인 상담은 컴퓨터나 AI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해외 쪽에는 사이트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상담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쪽에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진료 보시는데 너무 바쁘니까 네. 물론 심층적인 상담은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하는 사이트가 해외에는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인즉 우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네. 그러네. 대화하고 표현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뭐 짧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야,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 내가 진짜 오늘 살면서 처음 느껴본다. 근데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이 꽃보다 아름다운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신납니다. 신나요? 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했습니다 아까. 또 그걸 사과하네. 야, 그 유머인데 그걸 또 사과를 해. 남을 나쁘게 만드는 거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알겠습니다. 제일 큰 피해자. 맞는 것 같아요. 네. 비둘기처럼 살겠습니다. 이건 맥인 거야. 이거 맥인 거야. 이거 맥인 거야.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네. 아주 점잖게 매겨버리네. 알겠습니다. 키노시니까 또 그만해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